변화를 하자고 이제 공지를 올리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미투 사태 이후로 너무 페미니즘 세력의 공격이 너무 거세지고 또 변화는 이 사회 변화가 너무 급박해졌기 때문입니다.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서검사 미투 사건 이후로 이제 미투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닥쳤고 그 위에 펜스를 저지하자는 또 뭐 펜스를 막자는 뭐 악법도 뭐 추진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또 저희는 이제 젠더폭력방지법까지 미투를 이용해서 이제 여성가족부는 이제 입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영원히 이런 식으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이렇게 모이자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모여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의 손길이 있지 않은 곳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온갖 왜곡질, 편파, 왜곡으로 또 선전선동의 기만으로서 페미니즘은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즘 단체들이 모두와 합심해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재앙을 도무지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름 없는 저희 시민들이 작년 6월에 힘을 합쳐서 순수한 시민단체인 안티페미협회를 결성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무소불위의 권력층인 여성과 달리 저희는 수십 명의 버려진 커뮤니티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여러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광화문, 강남역 등지에서 시위를 하면서 인터뷰 활동 그리고 그 외 여러 기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꾸준한 홍보 등을 통해서 작년 12월 10일에 10여 곳의 국내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흰 장미 달고 총 미투 운동 법제화 추진만한 140여 건에 달합니다. 미투 운동 적극 지지하고 폭로 용기에 경의를 보낸다는 말, 이것이 한 나라의 수장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사회주의 개헌에 밀붙어서 페미니즘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투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소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모자란 힘이지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차례로 팍스코리아나 윤영진 대표께서 페미니즘의 낙인 찍기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팍스코리아의 윤형진 대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순수 여성 인권 운동과 페미니즘의 별개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공유를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성 인권 운동 하면은 일단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저기 뭐 아프리카 오지에 뭐 할례, 여성 할례를 받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이슬람 쪽에서 뭐 어떤 부르카 치도를 쓰고 있는 그렇게 아주 뭐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그런 패기들을 그런 여성들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런 여성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그런 어려운 여성들을 도와주는 여성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YWCA라든가 기독교 관련 인권단체에서 항상 해왔었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인권이고 이 페미들은 생전 아프리카 한 번 안 갔다고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남성 혐오주의자, 급진주의자들이 항상 물타기, 공은 그런 어떤 그 여성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노력들은 인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걸 싹 꼬집어가지고 이거 봐라. 지금 여성인권이 아직도 이렇게 사각지대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여성인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에 뗄감없고 있으면서 항상 남성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거. 그럼 그 페미니즘이 어떻게 개발할 찾아졌는데 남성들이 모두 이 징병을 이제 싸우기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어떤 경제권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흑인들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자기는 없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담론들을 섞어가지고 참적 운동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성권에 대한 시각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흑인 인종 멸시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있는 것이고 백인 우월주의도 깔려 있는 그런 복합적인 사상이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적 운동이 발효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제도에 평등은 이미 실현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와중에 1960년대 좌파 붐이 이제 벌어지면서 눈파혁명이라든가 이런 급진운동이 벌어지면서 여성인권은 이게 어떤 법제도의 평등을 가르치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함에 있어가지고 고위직에 못 오른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잔재들 때문에 이런 거에 불만을 품은 여성들이 좌익 진보 세력들과 함께 어떤 여성인권 급진 사상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우리가 요 사이 알고 있는 그 페미니즘입니다. 여성학 개론이라든가 페미니즘 어떤 원론 같은 그런 우리가 피부로 현재 접하고 있는 그 페미니즘이 바로 이때 1960년대 나온 그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일탈 같은 그런 이제 동기 수준의 운동이었던 거. 그래가지고 이게 68 혁명이 벌어지면서 전 유럽의 전 서구권에 이제 그 좌파 붐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인 민권 운동, 다문화 운동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그 흑인 민권 운동이 이제 벌어지면서 영국 이사야 권리에 의해 가지고 다문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베트남 전쟁, 이 베트남 전쟁을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반전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한 게 물량이라든가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이 굉장한 문화 속에 침투된 좌익들이 진보 세력들이 굉장히 반전 운동, 베트남 운동이 상당히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걸 퍼뜨리면서 굉장히 어떤 통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사진들, 편집적이고 자극적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쟁이 참상 이렇게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전 운동을 불러일으키니까 당시에 이제 전쟁 끌려가기 싫은 남성들 같은 경우 얼마나 반전 운동,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그런 걸 편성해가지고 히피 운동이다 뭐다 그러면서 막 어떤 일탈 운동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좌파 운동이 벌어지게 된 이제 그 개괄은 바로 우리가 흔히 폴리티컬 프랙티스 그래가지고 PC 운동이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치적 정당성 운동, 이게 성역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컬처 막시 문화 마르크시즘에서 이제 한 일환으로 PC 운동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유혈하는 것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자라는 그게 사실 실패로 갔어요. 사람들 개인주의적인 그런 개인주의 동물이다 보니까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라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국가나 자기 가족 버리고 절대 단결하지 않았고 결국은 마르크스 막시즘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단결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마르크스 유혈 혁명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어떤 자각을 하고 그 지지자였던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문화 막시즘이라는 어떤 그런 그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시면은 바로 어떤 그런 유혈 혁명으로 하려고 했으나 문화적으로 침투해가지고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정신 세계들을 침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개조하면서 가랑비에 못 적시듯이 서서히 이렇게 장식해 나가자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하면서 박해하다 폭력, 혐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이제 타파하자 하는 그런 운동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솔깃하죠. 그런데 이게 박해나 폭력, 혐오 이런 부분들 차별 이런 거를 이제 해소하는 건 좋은데 반면에 이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는 굉장히 반자유주의적이고 어떤 그런 굉장히 수구적인 사람을 몰면서 굉장히 매도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성역화 부분인데 바로 성별과 인종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성역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종이라든가 다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주의자,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라는 말 듣죠. 마찬가지로 성별에 대해서 어떤 팽이들이 이제 성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어떤 허두를 대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만약 반론을 제기하면은 성차별주의 낙인을 찍습니다. 바로 그러한 땔감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이 PC 운동이라는 거예요. 바로 PC 운동, 이 문화 마르크스 주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걸 이제 주창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 무솔리니 아시죠? 이 무솔리니에게 패배해가지고 사회주의의 꿈을 이제 이루지 못하고 이제 감옥에 처박히게 돼요. 감옥에 처박히게 되면서 이제 이 당시 판사들도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두뇌와 이 사람의 정말 비상하고 악랄한 두뇌는 20년간 활용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아예 그냥 종신형 같이 이렇게 아예 그냥 감옥에 쳐놨어요. 그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옥중 수비를 씁니다. 옥중자들이 그거를 이제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막스 호르카이머가 이끄는 프랑크푸르트 학과가 미국 천년을 미국에다가 이걸 확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자체에서도 문화계라든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문화 마르크시즘이 확산되면서 총 대신에 이미지라든가 가치 어떤 사업을 통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신세대하고 어떤 민중 독재 부분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어떤 민중 독재에 의한 새로운 그런 권력 수단이 이제 창출되는 거예요. 그 기존까지의 권력은 위로부터의 권력이었으나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젊은 층의 사고를 파고 들어가지고 어떤 잠재적인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어떤 장악시키는 우리 뇌구조를 장악시키는데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마르크시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침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판 이론 통해가지고 비판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마르크시즘 대신에 어떤 비판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천부주적인 전통주의라든가 종교윤리를 타파하고 중산층을 그렇게 해서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가정 파괴, 세율재산 파괴, 종교 파괴, 국가 파괴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 마르크스의 후예들인 문화 막시스트들이 하나하나 잠식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 이제 문화 막시즘을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뿔뿔이 네트워크처럼 침투를 시켜가지고 사람의 뇌리를 장악을 한 거예요. 동성애에서부터 반전 운동에서부터 마약 합법화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일탈, 굉장히 자유만 강조하고 어떤 그런 어떤 질서와 윤리 의식 같은 것 좀 어떤 촌스러운 도덕주의로 터부시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 그렇게 이제 막 활성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작업을 하고 선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 전략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고 바로 이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레디컬 페미니즘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페미니즘 하면은 보통 페미들이 무슨 포스트 모던이다, 아나키스트 페미니즘이다, 다문화 페미니즘이다,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원래 페미니즘 하면은 페미니즘은 일단 레디컬 페미니즘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95% 이상은 다 레디컬 페미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다, 다문화 페미다, 에코 페미다 그걸 단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거예요. 없어요. 그냥 페미니즘 세력들이 60년대, 68년대 때 시몬 보바르의 제2의 성을 쓴 시몬 보바르와 마르크시즘을 짜기 위해서 냈던 게 이제 페미니즘의 어떤 어떤 토대인데 그것을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처음에 이제 어떤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고 젠더 페미니즘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레디컬 페미라고 부르고 모든 페미니즘은 이코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페미니즘과 젠더 그리고 성주류와 젠더 메인스트리밍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주류와 많이 써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짜 인권. 항상 우리가 인권 부르죠. 인권 비즈니스, 젠더 비즈니스가 진보들이 정권을 권력을 이제 탈취할 때 항상 기득권이라고 낙인찍기를 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이런 젠더 비즈니스와 인권 비즈니스, 복지 비즈니스예요. 듣기에 솔깃하지만은 소자가 먹고 배째자, 그게 바로 그런 인권 비즈니스, 복지 비즈니스인 겁니다. LGBT는 다 아시겠지만 뭐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부분들이고, 젠더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젠더라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몬 보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성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여성의 성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젠더 개념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원류적인 초석을 시몬 보버가 이제 주창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 젠더라는 부분을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존 버니 박사라는 성심리학자가 그 부분을 굉장히 과학화시켜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젠더, 인간의 성별은 절대 선천적인 게 아니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을 이제 주창하게 되면서 성전환 수술을 최초로 이제 시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도 대형 사도도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젠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지만은 이 젠더가 이제 이게 페미니즘과 접목이 되면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이다. 우리가 흔히 아답터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막 플러스 마이너스라든가 어떤 그런 전기의 특성을 전환시키는 전환 장치, 뭐 그런 젠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젠더 개념인데 마치 이거를 우리가 이게 섹스는 아니고 젠더가 맞는 것처럼 이게 젠더가 대세인 것처럼 확산시킨 게 바로 페미니스트 세력들이라는 거. 맞물려서 동성애 확산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GBT와 페미니즘이 같이 젠더라는 부분으로 같이 이제 같이 우리가 아우러져 개념적이 되는 부분인데 젠더 중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젠더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남성은 젠더에 포함이 안 되고 젠더 권력축으로 타도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어요. 페미들은. 그래서 이 레디컬 페미니즘의 3대 교리가 바로 성차별 철폐를 부실로 한 낙인 찍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낙태 합법하고 세 번째로 젠더 동성애를 정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차별 철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여혐이라고 하죠. 여성 혐오.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이론이나 아니면 거기에 반하는 정적들을 어떤 그 수구라든가 어떤 여혐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일베라고 얼마 전에 또 뭐 안페역을 모종의 정치 세력들이 이제 너무 이제 어떤 안티페미 세력이 터지니까 마치 무슨 뭐 일베처럼 뭐 근거도 없이 일베라고 매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뭐 수군이 친일이니 보수층을 수군 친일이라고 부르고 뭐 빨갱이라고 부르고 하는 것처럼 낙인 찍기가 이제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페미들이 아주 잘 써보는 수법인 거예요. 성차별 철폐 자체적으로 굉장히 솔깃한 말이지만은 뜯어보면은 이거에 반대하면 너는 이단이다. 너는 성차별주의자다라는 위험한 독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낙태 합법화. 왜 낙태 합법화를 이렇게 강조했냐? 그 당시 이제 페미니즘이 창궐했던 처음에 대두됐던 그 시기에는 가사일이 지금과 같이 편리한 게 아니고 굉장히 낙후했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일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일을 보면서 사회에 진출하기 힘들었고 또 그리고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의 생식이나 여성의 생체 구조가 사회 진출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낙태를 마음껏 합법화시키고 성준화 수술도 마음껏 하자. 그래가지고 얘들이 젠더를 도입한 거예요. 젠더를. 인간의 성별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는 가능하다. 그런 개념에서 페미들이 굉장히 어떤 이런 부분을 도입해가지고 젠더 소수자들, 동성애, LGBT나 소수적 규합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젠더 권력층이 남성을 타도하자. 그런 쪽으로 운동을 전개해 보렸고 이게 당시에는 여성들이나 진보들이 보기에도 당시에 너무나 급진적이라 가지고 맥러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타격을 받게 되고 페미니즘 올라그래요. 약간 소태를 그러다가 90년대에 주디스 버틀러라는 또 급진폐비에 의해가지고 젠더론을 재정립하면서 다시 한층 재정비되면서 이
젠더 페미니즘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바마 정부 들어서면서 유엔도 싹 물갈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흰머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극진 페미들이 다시 창구하는 이제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또 페미 많은 시대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전통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부장제 같은 경우 그리고 보통 이게 마르크스의 동반자였던 이제 그 엥겔스가 자신의 저술이었던 그 가족 세율이상 국가의 기본이라는 자기 저술에서 가부장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뭐 크게 어떤 대단한 개념이 아니고 봉건주의 타파와 같은 어떤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그 기존의 사회 구조를 깨려 없자는 이제 그런 전투적인 개념일 뿐이지 어떤 정의된 특정한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타자화라든가 대상화 항상 하는 말이죠. 여성의 성적 타자화, 뭐 대상화 이게 다 마르크스주의에 나오는 어떤 배급주의 사상, 물신상이라든가 어떤 성상품 막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린다 보든이라든가 뭐 수전 리버비 같은 그런 기후 노동 어떤 그런 이런 이제 어떤 많은 페미들이 여성들이 노동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이게 이제 구조론적으로 남성은 강자, 여성은 약자라는 어떤 그런 이런 여성주의 이론을 정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 저변을 이제 잠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존 모니 박사가 이 성주류화라는 게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라 젠더를 어떤 그 이론화시키는 성주류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어떤 성인지 같은 성인지 제도 같은 부분들 어떤 이런 부분들 이 성주류화의 이 주창자인 존 모니 박사가 성별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라이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예전에 그 쌍둥이 형제 이 시기에 태어났던 어떤 쌍둥이 어떤 그 남성 남아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중에 형이었던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어떤 아기를 푸른 수술을 시키면서 이게 수술 사고로 성기의 절반 이상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모한테 존 모니 박사가 권장합니다. 인간의 성별을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만들어버려라. 그래가지고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도입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 개인의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성별을 3세 이전에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전환시켰는데 그 문제는 데이비드 라이너가 이제 성전환 받은 사람이 그 성전환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자살하게 돼요. 근데 그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모니 박사는 괜찮다면서 그 강제로 포도를 보여주고 하면서 성에 눈뜨게 하고 별의별 아주 그냥 그 감독을 시켜서 뭐 주입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주입들을 많이 시키고 굉장히 기탄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나중에 폭로가 되면서 젠더론이 비판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페미들의 세력이 원체 커지다 보니까 이 젠더론에 대한 비판보다는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활성화 같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젠더론에 대한 견제와 서구에서는 젠더 비판과 젠더 옹호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대두되는 데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치 젠더가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어서 존 모니가 이 성전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데이비드 라이머 쌍둥이 이 형제에 대해서 굉장한 수술 실패를 벌여가지고 다시 젠더 성전환의 개념은 실패로 돌아가고 실패라는 인정이 된 겁니다. 다시 이게. 근데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라이머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자세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에요. 네. 원래 이게 남성인데 어거지로 성전환 시켜가지고 여성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은 자살로 불행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거를 계속 휴시하고 있다가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레즈비언이 이 젠더라는 일을 굉장히 혹사시켜버립니다. 이 젠더와 페미니즘이 정들면서 젠더의 대세를 구축해버려요. 그래가지고 1994년도인가 북경 여성 대회에서 여성학 대회에서 젠더를 공식적으로 사용으로 지휘를 못해도 뭐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은
어떤 그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모든 부분들 성 정체성 자체가 여성의 어떤 제약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타파시켜야 된다. 그 동성결혼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만이 또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그 해방, 페미니즘의 어떤 활성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디스 버틀러가.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저기 그 성주류화 개념이 유엔과 유럽연합에서 공식 채택이 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이제 그런 전통가치 붕괴에 대한 그런 사상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저기 확산시키는 거예요. 성인지 정책 같은 거 그리고 성별 연합 분석 평가. 오늘날 우리 페미니들이 다 하는 짓거리인데 이게 다 누구나. 젠더 간별 사양성. 이 젠더 간별 사양이 뭐냐면 교통사고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분석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어떤 그런 게 가능한 데 비해서 물리적인 측정이 가능한 데 비해서 인간의 어떤 성별을 교통간별처럼 이렇게 측정하자. 그게 이제 젠더 간별사 개념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성별이 어떤 성체별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페미니즘의 사상대로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정책이 성인지 제도인 거예요. 과거에 문명의 모든 소산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여성이 겪는 모든 불편함들은 기존 남성 중심에서 파생된 성차별 요소의 부분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측정한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고 그런 개념을 매는 게 성인지 제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성별 분석평가 같은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발의하고 있는 거 젠더 폭력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이제 지금 아시는 자주 듣는 말 중에 젠더 감수성 많이 들어보셨죠? 페미들이 이론이라든가 어떤 논리에 가서 발려버리면은 페미들이 이제 항상 너는 젠더 감수성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젠더 감수성 무슨 대단한 말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별소리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인 찍기 일환으로 우리 성차별 철폐 교리에 어긋나 우리 이론 반대하는 너 성차별주의자야. 그거 따져듣는 거. 공감 무슨 타인 공감수가 부족하다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휴먼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페미니즘 교리에 어긋나면 너는 성차별주의자라는 그런 단순무식한 독선주의적 발상이 젠더 감수성이고 이게 사실은 미국의 감수성 훈련에서 나온 거예요. 개념은 다 같은 이런 젠더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젠더 없애가지고 헌법 개정을 자꾸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젠더라는 성별이요. 무려 72가지 성별이에요. 이게 LGBT 빼고 성도 그거 실제로 영국의 페이스북은 가입을 할 때 72가지 성별을 다 체크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성중립 화장실까지 만들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걸 만들려면 72가지 다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이제 혼탕 남탕 여탕 말고 이제 공중 노통에서 어떤 성중립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몇 개를 만들어야지 이거 난감하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착각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라는 거 동성애라는 거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어디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이게 대세지 이게 진보적인 거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남성은 이제 지배자, 창조적 가해자, 여성은 피지배자, 여성은 약자라는 이 전제 하에서 나오는 게 이제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적인 엉뚱이 같은 모든 그런 이론과 그런 부분들이 페미니즘 자체에서 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고 있고 집권 여당이 지금 아예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투. 바로 이 미투가 바로 이 강간 위기 운동, 1970년대 강간 위기 운동에서 이렇게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나도 당했다 이런 것처럼 예비 강간범 색출 나도 당했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형태를 오늘날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로 이런 거를 폭로하는 폭로 운동을 벌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려 1000여 강간 위기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페미니즘 조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정치 조직화를 단행하게 되고 막대한 예산을 끌어모으게 되고 그리고 얘들이 독재적으로 했겠습니까? 진보들이 진보 가치라고 하면서 이제 항상 그래서 진보와 페미니즘은 항상 같이 맞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보는 결국은 어떤 좌익들의 포장된 어떤 그 개념입니다. 진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뭐 스마트하고 진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로 온다. 사회주의의 이해 과정을 진보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막시스트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스마트한 진보적인 어떤 걸 혁신으로 포장하면서 페미니즘과 함께 이렇게 혈탁이 돼가지고 동성애에서부터 뭐 히피 뭐 프리섹스 이런 어떤 윤리적인 타파적인 거를 막 확산시키고 미투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제 미투 운동이 표석했던 강간 위기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이 미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터진 게 아니라 2006년도에 타나 버프라는 팽이가 이제 어떤 그 이제 미투라는 걸 처음 이제 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때부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작년 10월에 알리사 밀러라는 배우가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터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일개 배우거든요. 배우 개인이 아무리 SNS가 활성화를 좋다고 치더라도 일개 배우가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확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페미들과 이게 함께 연착이 돼가지고 연쇄적으로 퍼뜨린 게 바로 이 미투 운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투가 원래 취지는 좋았으나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가 아니라 원래 태도부터 발상부터가 이런 페미니즘적인 음모를 가지고 출발한 게 미투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찬성을 하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투 운동의 이제 업데이트 버전인 에브리데이 섹시즘 날마다 성차별 이제 나도 당했다 해서 날마다 성차별을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책도 추천하고 이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접수도 받고 막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진보적 업데이트가 되면서 페미니즘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낙인 찍기 프레임 씌우기 이게 현재 화도에서 미투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개인에 대한 책임을 사회 구조로 돌리는 게 어떤 굉장히 진보적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가 어떤 권력화된 어떤 뭐 물론 그 성범죄 당한 건 물론 그 잘못이고 해결되면 좋은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과 원칙의 질서를 매제해버리고 폭로를 시켜가지고 매스컴에다가 그냥 사실 진위도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올려가지고 막 매장을 시키고 도마 위에 올려서 난도질하는 이런 방식이 무식한 마녀 사냥인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여성 인권이라는 감성파기에 취해가지고 어떤 이성적인 판별을 넘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야 할 필요가 있고 바로 이 강간위기센터라는 걸 통해가지고 정치 세력화가 된 것처럼 지금 미투 운동이 복제화되면 또 굉장히 많은 또 팬 예산과 팬 인력 예산이 이제 품질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젠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들 항상 그런 식으로 화두를 만들고 없는 것을 만들고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선동을 하면서 그런 자신의 권력화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가정 파괴와 사유재산 파괴, 종교 파괴, 국가 파괴와 같은 이런 그 문화 박시점, PC 운동과 성별 갈등, 가정 파괴, 성별 해치 같은 이런 젠더 페미니즘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어떤 기존의 모든 어떤 그런 정치라든가 어떤 그런 게 과거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못하네. 어떤 그런 뭐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제적이고 굉장히 뭐 전쟁광적이고 굉장히 고루하고 어떤 그런 쪽에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뭐 남성운동 어떤 안티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런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제가 보기에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페미니즘 정치 세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막으려고 이렇게 커뮤니티 침투시켜가지고 일변하고 낙인 찍은 거죠. 근데 안티페미니즘 운동에서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적인 거 하나도 꾸짖지를 않고 예전에 뭐 성적인 대표를 추구했다 아니면 뭐 어느 집회 보수 집회에 뭐 같이 어떤 여당 집회를 했다 그런 것만 침소봉대 해가지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낙인 문을 찍고 보자는 비열한 방식을 쓰는데 이런 그 프레임 씌우기가 어떤 진보 쪽이나 이런 페미니즘 쪽에 굉장히 활성화된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그 전매 특허 같은 거죠. 낙인 찍기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 그래가지고 잠식한다는 거. 그래서
페미니즘은 이런 문화막시즘, 진보가치적 문화막시즘과 PC, 성역화, 인종이나 성별을 절대 성역화다, 건드릴 수 없다는 성역화라는 부분하고 성차별 프레임, 이거 성차별주의자네, 젠더가 소속 없네, 그런 식으로 성차별 프레임, 낙인을 찍고, 그리고 젠더 비즈니스 통해가지고 계속 돈을 벌고 권력을 시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런 걸 통해가지고 페미니즘이 지금 계속 기생충, 암세포처럼 잠식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제가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설명을 못 들었는데 대충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뭐 이런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페미니즘은 암이다, 종양이다, 병폐다, 범죄다. 인류가 반드시 타파해가지고 이제 반드시 타파시켜서 없애야 할 굉장한 어떤 인류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타도해야 할 가치가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것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뭐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페미니스트들에게 이런 내용을 아냐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실제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반대를 하면 페미니스트 보세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를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론을 많이 알 거고 지금 윤현진 대표님 발언한 이 정도 내용만 알아도 웬만한 페미니스트들보다 내용 더 잘 알게 된다는 거 이제 명심하시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는 이런 내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임정수 사무차장님 나오셔서 이제 스페인 젠더폭력 방지법 사례를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리페미협회 사무처장 김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그 미투 이렇게 전단지를 뽑아왔는데 이 집권 여당의 젠더폭력 방지법을 요즘에 제정하기 위해서 뭐 많은 포럼을 열고 그런 상당히 위기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젠더폭력 방지법이 실제로 스페인에는 2004년부터 있었고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한 희대 악법 젠더폭력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페인의 젠더폭력 방지법이 뭐고 이 피해라든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이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도 분명히 많은 피해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 미래 끔찍한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끔찍한 미래 그리고 뭐가 어떨 때에 페미들이 자꾸 젠더폭력으로 낙인 찍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페인의 젠더폭력 방지법은 그 가장 시초가 유엔에서 1993년에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에 대한 폭력을 해가 안 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만이라고 아예 명명을 해버렸습니다. 왜 스페인의 PSOE라는 사회주의 정당에서 호세 루이 자파테로라는 정부에 의해서 2004년에 제정되었고 비남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주장해서 이 사회주의 정당이 주장해서 결국에는 2004년에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젠더, 사회적 성별하는 이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 여성만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남성 제외되고요. 무조건 여성입니다. 이 스페인의 젠더폭력 방지법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신고하면 고발인 남성은 일단 무조건 유죄입니다. 그가 결백하는 성공을 안 한 것이 유죄로 취급되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파괴합니다. 이 미투 운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흔히 말하는 헌법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그리고 공소시효, 무죄 추정의 원칙 요거를 지금 미투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비위 문제로 이미 정직을 받은 직원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또 파면을 받아라, 또 파면해라 이런 2차 징계를 한번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아라 이런 압박을 받고 뭐 30년 전에 미투 30년 전에 이를 미투로 가져와가지고
나도 당했다 하거나, 그리고 스페인의 젠더폭력 방지법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 파괴, 무죄 추정의 원칙 무력화, 이게 미투 운동입니다. 그래서 젠더폭력 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젠더폭력 방지법에서는 여성은 어떤 증거 내밀 필요 없이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경찰은 남성을 유치장에 48시간 동안 수감시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옥에 48시간 동안 넣는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48시간 동안 법원에 가면은 무죄를 받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이 많은 여성들이 이거를 법을 허위고소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90%가 허위고소고 2005년에 16만 명의 남성이 이 젠더폭력 방지법에 의해서 체포돼서 48시간 유치상 신세를 지고 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거의 7, 8천 명 가량이 누명 쓰고 옥살이를 한 셈이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은 어떤 증거로 내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진짜 악용하는 사례가 이혼 과정에서 우위를 점거하기 위해 재산 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편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려 하루에 400건 가까이 허위 고소가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폭력 방지법에 희생된 수천 명의 많은 남성들이 이제 피해를 봤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호세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이혼한 아내의 무고를 위해서 무려 11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요.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1년 전쯤 이혼한 아내가 갑자기 소송을 걸어가지고 문제는 여기서 경찰이 아무 증거도 없이 남성을 감옥에 넣습니다. 이 남성은 유명을 풀기 위해서 단순히 변호사를 썼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남성은 유명을 얻기 위해서 법의학 전문까지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밝혀낸 거죠.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여기다 법의학 전문가라는 특수성을 가진 전문 종사자를 고용한다는 것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이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아내 가정학대 혐의로 무고로 고소당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고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 이혼 과정에서 접근 금지법, 이 스페인에서는 또 젠더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은 그 여성이랑 접근 금지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접근 금지법 때문에 아내를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볼 수 없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을 토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를 테러라고, 이거는 법이 아니라 테러다. 왜 테러냐? 이것 때문에 아들을 잃을 엄마가 6년 동안 아들을 못 봐가지고 정말 거의 울면서 호소하다시피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법이 아니라 완전 테러죠. 이건 여성에게도 분명히 피해를 준다는 걸 여기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문한 기회도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심지어 재판이 얼마나 개판으로 진행되면 검사조차도 재판이 진행되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여성의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유죄 확정이고 판사사에서 재판은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판결문은 거기서 이미 다 내려졌다고 봅니다. 아무런 신문의 기회도 없습니다. 전문가들, 이게 실제로 법학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이 법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2016년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성폭법 개정안에 실제로 법 관련된 사람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듯이 여기 스페인에도 똑같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남성들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여성부를 페미나치 요새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법이 여성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했는데, 아까 전에 접근금지법적으로 아들을 볼 수 없는 남편이 있어요. 만약에 딸을 못 봤다 해봐요. 그럼 그 딸이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죄 없는 아버지를 그냥 순식간에 잃어버렸는데, 또 자녀 없이 지낸 지 6년 했을 때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고, 만약에 내 자식이 누명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면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지
참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찢어질 듯하죠.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남성들의 여성 기피 현상, 흔히 말해 지금 뭐 펜스룰 많이 나오죠. 여성 일자리 감소 당연히 이어지고 여성의 정치권 진입 방해. 지금 만약에 20대 30대 남자들이 나중에 정치권을 잡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페미니스트를 뽑아갈까요? 과연? 그러니까 결국 정치권 진입을 방해하고 남녀 갈등이 심화는 뭐 당연히 이어지는 현상이고 이로 인해서 출산, 결혼 기피, 결국 이건 가정 해체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 여성은 보통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교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출산율 감소되면 여교사가 당연히 대폭 감소하죠. 여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거를 실제로 많은 페미니스트에게 설명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맨날 돌아오는 거는 거의 뭐 비방뿐이죠. 젠더폭력 방지법이 가져온 끔찍한 미래. 문재인 정부가 이 젠더폭력 방지법을 100대 급진 폐미, 성평등 사역까지 서명했습니다. 노예 선언한 거죠. 근데 실제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스페인의 무고뿐만 아니라 한국 SNS 전파력, 언론 플레이, 남성 가해자는 그냥 혐의만서도 실명 공개하고 이 한국 사람들 속에 마녀 사냥까지 결합되면은 정말 젠더폭력 방지법이 도입되면 사상 최악의 결정지. 이건 스페인보다 더하다 이 뜻이죠. 또한 지금 단순히 모욕죄 벌금 200만 원이나 징역 1년이었었는데 이 모욕죄도 성폭력의 젠더폭력의 범죄에 들어가가지고 성폭력 특례법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을 뭐 욕봤다 그러면은 단순히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소목 발언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이 페미니즘 비판, 동성애 비판 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젠더라는 큰 안에서 폭력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 페미니즘 세력이 결국 장악해서 우리 같은 이 안티페미니즘 세력, 여러 가지 세력을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략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스페인의 페미나치들과 이 페미니즘에 찌들어가지고 자신이 잘못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법을 대부분 다 악용합니다. 독일이 나치즘에 성공된 것처럼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이 페미니즘에 선동되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남성들이 펜스룰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그러니까 뭐 진짜 피해자들만 뭐 울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정말 피해를 당했는데 인터넷에서 뭐 꽃뱀머리를 당한다거나, 왜 남성들이 너무 많은 무고를 보고 그걸 학습하기 때문에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짜 피해자가 페미니스트 세력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악의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젠더폭력, 이 성폭력뿐만 아니라 어이없는 젠더폭력 기준. 자, 어떤 교사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됐는데 남학생에게 운동장을 쓰고 여학생에게 운동장을 못 쓰겠다고 게 여성에 대한 억압이자 젠더폭력입니다. 즉 페미니스트에게 불편한 것이 있을지 그것이 여성폭력, 젠더폭력, 나무 찍어버리는 것을 성차별 감멸사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억압폭력. 이 문제는 모든 성문제, 뭐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희롱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젠더 감성 따지는 젠더 폭력범이다. 이거 젠더 폭력이다라면서 매장시키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성 혐오 심각하다. 이거 봐. 여성에 대한 성폭력 심각하다 하면서 포럼 열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거를 법제화까지 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젠더 폭력 방지법이 들어왔을 때 계속 페미단체들이 꼬투리 잡으면서 입법화, 법제화, 세력화, 자기들 단체 만들고 뭐 조직 만들면서 세력 불리고 이런 걸로 지금 악용된 거는 거의 뻔하다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젠더폭력 방지법이 이거 꼭 제정 못 되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비판뿐만 아니라 이 젠더폭력 방지법 위험성을 알고 다 같이 정말 반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여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페미니즘은 일자리와 관계가 있다, 경기 침체와 관계가 있다, 저기 그 전출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고려장 지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문제로 하면은 그들은 이제 일자리 경기 침체, 뭐 노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만약에 젠더폭력 방지법 같은 게 됐을 때도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도 페미니즘을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있죠. 그 페미니즘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 3대 교리를 따로따로 비판하면 됩니다. 낙인 찍기와 그 낙태 확산, 동성애 세 가지를 따로따로 비판하면 돼요. 만약에 동성애 그 젠더폭력 방지법 때문에 동성애도 비판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낙태 확산이나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비판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노인분들한테 더 많이 먹힐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략도 한 번은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 나왔습니다. 예, 전 미투가 빈대 잡다가 초과 상담 다 태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투로 잡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의 몇 명입니다. 정말 혐의가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뭐 고 무슨 시인이나 안모 지사도 그렇게까지 요새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람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 거의 없었잖아요. 한 3-4명? 그 정도인데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미투가 파급력이 큰가를 설명하려면 왜 이렇게 남성들이 미투를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된다. 가장 큰 오해가 좋은 남자는 미투에 대해서 안전하느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좋은 남자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투 이전에는 저희 항상 그 돈 없는 젊은 남자들이나 이제 좀 힘없는 연예인들이나 교수님, 뭐 교사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무고죄에 당한 건데 지금 이후에는 어떤 계층도 그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도지사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의 가장 높은 실세고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미투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전 세계 그 최정상의 권력이 있는 사람도 미투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무고 피해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정상에 있는 분이나 전 세계 최하에 있는 그룹이나 이제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투가 두려운 이유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불확실성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는 실수로 머리, 어깨, 팔 등을 만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성희롱을 잡혀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냥 법 그대로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입니다. 지금 뭐 특정 부위를 뭐 뻔히 쳐다보는 것도 뭐 처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얘기는 있고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경기장에서 그 특정 부위를 그 줌인해서 찍었다. 근데 그거는 성희롱으로 처벌받는 게 맞다고도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등등등 해서 하다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금의 사태가 굉장히 두렵고요. 이제 강간의 기준 인식 변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폭행 협박으로 가능하는 것, 지금까지는 법 조문 자체가 저게 강간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로 기준이 바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동의는 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죠.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근데 왜 그걸 여성 단체에서는 정해주지 않는 거죠? 왜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걸 정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 급변한 페미적 주관으로 30년 전 성희롱을 처벌하면은 그럼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30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예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미투 법안이 쏟아지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참 성폭 개정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요. 정말 법리 원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은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된 법안이 공소시 성희롱 관련해서는 공소시 없애자 뭐 그런 법안이 무더기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일단 걸리면 다 이제 죄인이다. 너는 성희롱 범이야. 너는 강간범이야. 뭐 그런 식으로 나비부터 찍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단 연예인 걸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고에서 다 잘리고 하차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죠. 예, 그거랑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김 무슨 그 연예인 생각하시면 돼요. 참 증거 따윈 상관이 없고 또 진실이 뭔지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뭔지 그것도 참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남자들이 두려워한다고 봐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는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가르시아 효과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제 가르시아 효과가 뭐냐면은 제가 처음 통닭을 먹었는데 먹자마자 막 토하고 막 부드러움하고 쌩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영원히 통닭을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이제 조개류 있잖아요. 뭐 꼬막이나 뭐 등등등 해서 못 먹는데 어렸을 때 맨 처음에 먹다가 이때 뭐 탈나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뭐 특정 음식을 못 먹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남자들이 당하는 걸 보면서 또 유명한 누군가 당하는 걸 보면서 또 자기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 아 정말 여성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펜스룰입니다. 이제 나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다른 성과 절대 혼자 있지 않는다. 뭐 그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은 원래 이 규칙은 마이크 펜스가 만든 게 아닙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 전도단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미국 교회 목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성범죄로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발칵 뒤집힌 경우가 있었고 빌리 그레엄 목사도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신의 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펜스 룰을 만든 거고요. 미국에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게 좋다. 그렇게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펜스 룰은 운전시 안전거리 확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앞에 가는 차가 롤스로이스예요. 뭐 벤틀리나 뭐 그런 한 3억짜리 4억짜리 차래요. 근데 여기 뒤에 가는 뭐 그런 차가 가까이 가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제 앞에 차가 갑자기 차 멈춰 쓰더니 뭐 불러서 했는데 무조건 뒤에 가는 차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이 롤스로이스 편만 든다면 근데 문제는 만약 그런 차가 그런 외제차가 길가의 절반이 그런 외제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운전하는 게 두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고 안전거리 확보를 정말 철저히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펜스룰도 이런 불의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거리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여성과 거리를 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투 때문에 국내 여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에서 남녀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페이스북 거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샌드버그라는 페이스북 거기 CEO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분인데 이제 펜스룰이 여성에게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남자들이 미투에 걸릴까봐 여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성에게 뭔가를 이제 사적으로 알려주거나 따로 만나서 이제 관계를 좋게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이 더 승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샌드버그가 그 비판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도 여성을 산사태에 몰아넣지 말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이분이 주변에 여성이 없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봤대요. 또 그래서 요새 시사 방송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제
회식은 남자끼리만, 여자만 출장 안 가. 여기서 출장 안 간다는 이 여성과 출장 안 간다는 이 문제가 지금 요새 금강원 김모 원장님 그 사태 때문에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엄청나게 걸고 있죠. 근데 제가 뭐 여당을 갖다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여성을 일부러 이제 출장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방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미투를 빨리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 채용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제가 카페에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상원 의원인데 이제 그겁니다. 이게 안희정 사태 때 그 여성 비서 같은 그런 시기에 이제 여자를 채용 안 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선거 때 이제 꼭 이제 그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같이 일할 결정직 공무원을 뽑는데 그때 이제 여성을 이제 뽑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제 펜스를 명분으로 한 성차별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펜스를 명분으로 남녀를 차별해서 채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국내에 있는 업체에 실시할 경우에 어떤 업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을 뽑고 그 운영을 할지 이게 그런 뭐랄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성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싱걸 사라진 거는 이제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모토쇼 관련해서 정말 사라졌나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외는 점차 없어져 가는 건 확실합니다. 또 여성 비서직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학 교육 관련된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잠깐 더 설명할게요. 이건 펜스룰 때문은 아니고 이제 남자가 여자 만나서 결혼할 때 어디서 주로 소개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제 보통은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는 60%에서 65%는 이제 사무실 동료가 소개시켜 주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결혼을 한다. 보통 그럴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어디 소개받았어 하면은 그럼 회사 누구누구 언니가 소개시켜 줬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 회사 내에서 결혼했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 내에서 결혼했다고 뭐 그러시는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미투의 문제가 뭐냐? 이제 미투가 이제 위기에 의한 간음을 더욱더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위기의 서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미투 사태 이후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여성을 만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고 그러면은 60% 정도의 만남이 그 결혼에 이어지는 만남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 출산율도 60% 이하로 60%가 떨어지니까 4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가 많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넘어가면은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및 숙박업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하고 저도 요새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뭐 사실은 그 숙박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사판에서 일하는 분들 그게 많이 생기죠. 그 일자리가. 근데 이제 숙박업이 없으면 이제 리모델링 업체도 참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내에서 아는 분들이 이제 리모델링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 일자리 많이 없다, 일거리 없다고 막 한풀이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끼리 음식점에 가면은 분식점이나 스테이크 집에서 어느 곳에 갈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분식점에서 이제 소주를 먹겠죠. 이제 뭐 그럼 레스토랑 집은 어떻게 하느냐. 참 그게 걱정입니다. 정말 미투는 산사태입니다. 오직 증거주의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만이 이 모든 산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미투 사태 일어난 지 한 몇 달 지났죠. 이제 벌써 눈덩이는 굴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새 취업이 안 되고 실직률이 높냐 그런 얘기 많은데 저는 사실 이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페미니스트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기성세대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586 세대라든가 아니면은 40대 이상 분들을 설득시켜야지만 우리의 내용이 그들이 깊이 공감을 하게 되고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성세대에게 페미니즘의 폐해를 설명할 것인가? 저출산 여파로 자살을 권장한 사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산포 세대, 여러분, 산포가 뭡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겁니다. 아예 포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5포가 뭡니까? 내 집이나 취업이나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게 5포고 7포가 여기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게 7포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문제가 이제 출산을 포기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출산은 여기 나머지 것들이 해결돼야지 또 출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다 따로따로 아닙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은 개구리 주문에 대해서 아십니까? 태극기 집회 아니라 약간 보수단체 집회나 어떤 집회나 그런 데 가서 이제 페미니즘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거 그런 게 뭐가 급해 그러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있는데 하면서 막 그런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쵸? 좀 여기 그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급한 문제도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거 페미니즘 관련된 문제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늙어갈 때 하루하루 보다 보면은 별로 안 늙는 것 같은데 하다가 갑자기 한 20년 만에 딱 보면은 왜 이렇게 늙었어 곧 죽겠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또 그거랑 똑같이 이게 개구리도 그냥 찬물에 넣어놓고 살살살 데피면 좋다 하다가 이제 갑자기 끼꼬다가 그냥 죽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페미니즘 문제가 이런 삶은 개구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년층 노년층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이걸 보는 이제 40대 이상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꾸 이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직격탄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직격타예요. 이게 한국이 소멸한다 책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기성세대라면 젊은 세대에게 연민과 질타를 하기 전에 청년 세대의 궤도 수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인구 통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태어난 애들이 지금 2017년 태어난 여자애들이 17만 명이면은 20년 후에는 걔네들이 그 여성들이 20살이 되면은 그들도 분명 17만 명이겠죠. 그거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 인구 통계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은 막을 수도 없고 확실한 일입니다. 건강보험은 6년 후 고갈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새 오늘 아침에 검색했을 때는 10년 후 고갈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측정한 사람에 따라서 6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건강보험 고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건강보험 고갈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바로 못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을 해주는 부분이 급격히 축소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정말 나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주는데 고령 사회의 노령층에게 필요한 부분은 만성 질환은 점차 건강보험을 안 해주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살을 권장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봐야 됩니다. 미래연표라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실제 일본에서는 노년 인구를 위한 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 폐지를 검토 중이고 2021년에는 대규모 간병 이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65세에서 75세로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이거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약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한국에서 65세 이상에게 그 지하철 지하철 무료 탑승 복지를 해줬다면은 이전에는 그럼 만약 이렇게 되고 나면은 75세 이상에게만 지하철 무료 탑승을 준다.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40년에 지자체 절반이 소멸하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상관없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도 2050년까지 지자체 어마어마하게 소멸합니다. 그거는 측정한 사람에 따라서 워낙에 차이가 많은데 30%에서 50% 정도 소멸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점차 공무원들을 점차 줄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2018년 하반기에 교통용 인상 시에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 문재인 케어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2019년부터 이제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된다. 그러면은 적자 전환되고 감소하는 폭이 점점 더 빨라진다. 이게 건강보험이 정말 고갈되는 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늙어서 돈 없으면 죽어야 되는, 아프고 돈 없어서 죽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전만큼 정말 건강보험이 적자가 날 경우에 노인병 지원이 될까요? 에이즈병에 동성애 관련병 지원이 될까요? 저는 동성애자들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 돈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더 이상 동성애자가 늘어나면은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는 이제 병원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럼 오히려 당신에게는 더 안 좋지 않느냐. 그러면 동성애자인 당신들도 동성애 합법화 반대에 같이 힘을 써달라. 저는 이런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라가르도 IMF 총리가 한국에 와서 모 여대 학생들과 가장 유명한 여대 학생들 저기 나왔는데 지었어요. 어쨌든 그 학생들이 나는 결혼 안 할 것이다. 한국은 유리천장이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걸 듣고 차에 타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게 한국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예견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노년층에게도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 어머니 분들에게도 설득시킬 때 이런 논리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건 통계적인 문제니까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만약에 통일이 돼도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데 지금의 국군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50만 선의 군대 유지 필요한 최소 연도별 출생 남아수 25만 명입니다. 남아 출생 25만 명이 무너지는 2005년생부터는 일부 여성들의 군대 징병이 필요합니다. 이건 통계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2017년생 여자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17만 3천 명 중에 7만 명의 징병이 필요합니다. 만약 50만을 유지할 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제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60만 군대를 유지할 때 총 군대 근무하는 연수가 2년일 때 그러면은 1년마다
1년마다 30만 명씩 입대를 해야지 60만 대군이 유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대가 5년이었다. 그러면 1년에 12만 명씩만 입대하면 되는 건데 지금 2년이라고 쓴 이유는 이제 지금 정확히 육군은 1년 10개월인데 거기 뭐 공군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다 합쳐서 통률에 내면은 한 2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적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1년에 30만 명이 입대해야지 60만 군대가 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문제로 만약에 한 군이 60만 군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에 그 1년 6개월로 그 군대 기간 감축한다고 그런 거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할 수 없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다 따져서 근무 연수 평균 정도 내보면 1년 10개월일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육군 다 전체 군대 다 통틀면은 그러면은 지금 만약 1년 6개월로 바꾸면은 60만 대군을 유지하려면은 1년에 입대하는 사람이 40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40만 1년에 입대하는 사람 40만을 유지하려면은 지금 고등학생 여학생도 일부 군 징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 육군 복무기를 1년 6개월로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고등학생 여학생부터 바로 징집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늘상 페미니스트 쌀때 너네는 군대 가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 숫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제가 페미니스트 분들 군대 보내려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 20대 이상 분들은 해당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몇 명씩 출생했느냐 그거를 나타낸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지금 1990년도에서 2000년도로 바뀔 때 급격한 감소를 했고 2001년, 2002년도도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2000년도에 급격한 감소를 했고 2001년도에 지금 보시면 남아 숫자가 이제 30만 명이 깨졌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에 육군 60만 전체 군대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년에 30만 명이 입대를 해야지만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통계적인 문제라 정말.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도에 공익근무 이제 폐지해야 되고 50만 명으로 축소해야 된다. 그게 다 통계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 군대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2년도에 태어난 남자애들 아닙니까? 2002년도에 태어난 남자애들이 25만 7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5만 7천 명이 군대를 가면은 60만 대군 유지가 불가능하니까 50만 명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50만 군대를 계속 유지해야 될 때 이제 2004년 그때부터는 이제 남자가 태어난 숫자가 25만 명이 깨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여성도 일부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2004년도 출생자까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2005년도가 문제입니다. 이제 2005년도에 태어난 남자 아이 숫자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2만 명이 갑자기 또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숫자만큼을 또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60만 군대를 유지해야 된다. 그럼 지금 군무 개월수로 그러면은 2002년도생부터 이제 2002년도생 여성분들도 이제 징집을 당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더 하고 가면은 저희가 결코 여성을 혐오해서 페미니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폐해는 장래 태어나는 여자 아이들이 당합니다. 지금 세대의 피해를 장래 태어나는 여자 아이들이 당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분들부터는 굉장히 암울한 기분을 언젠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금부터라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겨서
저출산을 빨리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출산이 낮아지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뭐 여성단체나 여성단체에서 만든 기사에 따르면은 남자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해법 워라밸이다. 아빠가 육아로 외면한 탓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왜 이슬람 출산율이 높을까요? 그럼 왜 뭐 다른 개발도상국은 출산율이 높을까요? 거기 남자들은 정말로 많이 도와주나요? 육아를?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해법 자체가 틀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돈이 필요한 해법을 찾게 되면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 거기 그 방법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예산이 필요한 문제라고도 그 쉽지 않은 거고요. 결국에는 사랑의 문화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유한 남성들이라도 연애 및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M4 세대 얘기하면서 그럼 왜 돈 많은 거기 뭐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돈 있는 남자들은 또 결혼 안 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녀 연애 걸림돌이 되는 법률 개정 및 삭제가 필요하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사랑 해법이 필요합니다. 정말 부유한 남성조차도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법들을 보고 빨리 치워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는 사실 가장 문제는 애매한 성희롱이 법조항이라고 봅니다. 여성의 기분이 나쁘면은 성희롱이다. 거기 그렇게 애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 또 돈을 많이 버는 남성일수록 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런 법이 있을수록 더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법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국 페미니즘의 5년 후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를 비판하는 무슨 거기 커뮤니티에서도 페미니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도 막상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또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 이 방송을 보는 페미니스트 분들을 위해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페미니즘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미니즘은 가장 안전한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약 이 방송을 보는 페미니스트 분들이 있으면은 빨리 전향해서 이제 되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실 지방분권 개헌을 하고 연방제 통일이 될 경우와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이제 한미일 동맹 선제법을 실시할 경우, 또 세 번째 한국의 대외 안보 환경 변화가 없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지방분권 개헌이나 연방제 통일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연방제 통일 이전에 지방분권이 됩니다. 만약에 6월달 지방선거 때 개헌되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지방정부에서는 국가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어렵게 됩니다. 경기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권 내부에서도 여러 군데를 찝어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여러 단체나 큰 세력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이나 경기권 일부에서만 페미니즘이 생존 가능하며 지방정부에서는 제왕적 영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행정권 모두를 이제 지방정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될 경우에는요. 경찰권, 사법권 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에 있는 시장, 이제 그때부터 영주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 영주와 옛날 중세 시대처럼 뭐 초약권을 실시하려고 하면은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 중앙 정부에서 그걸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굵직한 지방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방은 시장이 페미니스트고 뭐 관리들도 전부 다 페미니스트고 뭐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페미니스트다. 그럼 정말 끔찍한 페미니스트 지방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지방별로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 이게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 연방제 통일이 될 때 김정은이 통합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보수단체 연합에서. 그러면 저는 그 경우에는 페미니즘 세력은 김정은에게 수총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 여군들에게 미투를 알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어떤 분에게 여쭤보니까 미투가 뭔지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미투를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분들한테 계속 방송을 보여주면, 그러면은 그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나겠죠. 북한 여군들은 정말 끔찍한 성희롱과 성폭행에 시달리면서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일을 하기 전에는 독일 통일 사례를 볼 때 통일 전 한 10년 정도는 이제 TV를 이제 서독에서 나오는 TV를 또 동독도 같이 보고, 동독에서 나오는 TV를 서독도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통일 이전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의 미투 페미니즘 방송이 나온 내용을 갖다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미투 페미니즘 세력은 이제 수청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전향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선제 북폭이 일어날 경우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내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 길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태양 앞에 촛불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이제 그 페미니즘은 말하자면은 이게 만들어진 모포입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그렇게 여성을 갖다가 많이 억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소한 걸 갖다 막 키워서 이제 실제 공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전쟁이라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시체가 나오는 그렇게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공포가 발생할 경우에는 페미니즘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의 대외 안보 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거는 시간 싸움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페미니즘의 문제점이 먼저 부각이 되든가, 아니면 페미니즘 세력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법제를 완벽하게 시키는가. 근데 법제를 완벽히 시키다 하더라도 이제 심각한 이제 정치적인 문제, 또 실업자 문제 등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페미니즘은 그래도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투 이후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국민적 반발이 심화되고 페미니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페미니즘이 더 안 좋은 겁니다. 이제 또 2018년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이 인구 문제가 기점이 되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낙태에 따른 문제가 또 부각될 경우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또 부동산 폭락이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부터 지금의 군대 연수를 유지할 경우에는 50만 군대를 유지할 때는 여성 징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대체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올 하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이 나오면은 또 이제 청년과 장년층 갈등이 생겨나면은 결과적으로 페미니즘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만약 이 방송을 보는 페미니스트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전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페미니스트에서 안티 페미니스트로 전향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당장 한 1, 2년간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면 결과적으로는 낙태 문제를 없애기 위한 또 다른 기구가 출연을 해야 되고 또 결혼 확산을 위해서 또 그런 걸 교육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먼저 전향을 해서 안티페미니즘을 전향해서 페미니즘의 문제를 덮는 그런 쪽에 먼저 발을 들인 분부터 많은 사회적 성공과 이득을 누리실 겁니다. 저희가 페미니스트 분들 다 뭐 감옥 보낸다 뭐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빨리 전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구매자만 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페미니스트 분들이 하도 법안을 이상한 거를 많이 내놓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설명을 하고 빨리 방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노르딕 모델이 뭡니까?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호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 주세요.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노르딕 모델이라는 거는 노르웨이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게 노르웨이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한답시고 이제 호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요. 네, 하지만 당연히 그런 것들은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스웨덴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녹화가 안 돼서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스웨덴에서는 강간당한 여성이 그래도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앞에 내용이 되면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빨리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그런 법을 도입했는데도 강간율이 높아진 건 왜입니까? 이게 500%로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한국 내 외국인 성매매 여성 증가에 도화선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성들 입장에서 만약에 성매매를 즐기는 남성이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성구매자만 처벌법을 피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고하지 않을 것 같은 외국인 여성 성매매 쪽으로 가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외국인 성매매 여성 증가의 보완성이 될 것이고 또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문제는 뭡니까? 성병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병 증가가 굉장히 높아질 위험이 있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성인 로봇이 도입되는 도화선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성인 로봇이라고 하고요. 근데 만약 이거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국내법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한미 FTA에 중재를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가 FTA에 관련된 사항은 중재재판소로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노르딕 모델을 절대로 반대를 하고요. 이 노르딕 모델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구매자만 처벌법을 하면 마약 구매자만 처벌법도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 가지 나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총기나 그런 것도 이제 총기 구매자만 처벌법 하면은 총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 안 받아도 됩니까?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시작점이 되고요. 성병 증가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성구매자만 처벌법인데 만약에 흔히 선수라고 얘기하죠. 남성 매춘남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만약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했을 때, 그럼 이때는 거기 구매한 여성을 처벌해야 되나요? 이제 여러 가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성인 로봇 시장만 배부리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이번엔 노르딕 모델까지만 하고요. 이제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끼리 모여서라도 여러 가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